5월 1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외부 행보에 나섰습니다.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했죠.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엔 첫 지역 행보에도 나서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잇따라 불거진 성비위, 성희롱 의혹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후속 조치를 강조하며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한편으론 국민의힘의 성비위 의혹도 공격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라며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부터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상징적인 이 장면만큼이나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격리자가 18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6명 나왔는데요. 의료 수준이 열악해 대재앙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조금 전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백신과 해열제, 진단키트 등을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반장 박마커, 류 실장 조벤토,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백반장, 네.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준비해야 하라. 맞아요. 나가서 이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죠. 네, 저도 국장이 이 말씀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주 월요일 16일까지 청문 조금 전에 보고서를 박마커 얼굴이 잠깐 들어갔다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꾸 비쳐요. 네. 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1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만큼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국회 상황도 녹록치 않겠네요. 그러니까 국회 상황실이 좀 바빠지겠죠. 네, 아무래도 좀. 하는 뭐예요? 자, 어쨌든 그 지방선거 분위기도 지금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데 경기가 아주 또 뜨겁잖아요. 분위기가. 국민의힘은 지금 강용석 후보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은혜 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큰 모습인데요. 강용석 후보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당선인 시절에 전화를 걸어와서 김은혜 후보와의 갈등을 염려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요? 네. 아, 참 그 두 사람이 나이 차이는 있지만 사법시험 동기죠. 네. 아, 근데 조금 전에 한숨은 왜 쉬었어요?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최근에 강용석 후보의 복당을 불허한 만큼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어제 이제 TV 토론도 있었으니까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백다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 내각이 점차 진영을 갖춰가는 모습입니다. 11명의 장관직이 채워진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죠.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전히 여야 대립이 거셉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구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관련 소식을 백다의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다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백반장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볼 텐데요. 목리정치대 칠상시 취임 후 첫 도발, 추경 신경전, 월급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리고 역사적 첫 포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10일 18개의 부처 장관 중 절반도 되지 않는 7명의 장관을 임명해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 여제는 외교부 박진, 행안부 이상민을 비롯한 4명의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이제 11명의 장관직이 채워졌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통일부 권영세 장관을 포함하면 모두 12자리의 장관직이 채워지는 셈인데요. 하지만 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6명의 장관 자리는 공석입니다. 여야는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오늘도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관 2분을 빌려서 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리일 뿐입니다.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7상시가 되어 우소부리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첫 번째 픽 제목, 목리 정치 대 칠상시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를 비롯해 한동훈, 정호영 등 6명의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해 교육부 장관 자리도 공석인 상태인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급한 건 행정부의 2인자로도 불리는 국무총리 인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에게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에도 거듭 호소합니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국정 발목 잡기는 민주당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며 한덕수 지명자의 인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에 맞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맞서 한덕수 불가론을 외쳐왔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는 다르게 총리 인준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결정하겠다던 민주당 고심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박완주 전 의원의 성비위 문제까지 불거지며 6일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도무지 믿업지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싫더라도 민생 회복의 1차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민주당이 임명 불가론을 외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지명 초기부터 여러 논란을 불러온 복지부의 정호영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이던 시절에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그게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국민의 힘의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정호영 이분도 저는 자진 사퇴하셔야 된다고 봐요. 정호영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명 강행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 내 최고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변호인 활동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대한민국 권력기관 모두를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장악하는 즉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 차관과 처장, 청장급 21명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로는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 임명된 두 사람인데요. 이완규 변호사와 이노공 변호사입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한 명씩 어떤 인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완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사법연수원 기수도 같은 40년직이라고 하는데요.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의혹과 관련된 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주도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완구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농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비난을 받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법률안이라고 말했는데요. 법제처는 법률 유권 해석 기구로 정부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향후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노공 변호사는 법무부의 74년 역사상 첫 여성 차관인데요. 이 차관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4차장 검사에 임명됐던 인물인데요.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당시 3차장은 한동훈 후보자였습니다. 차기 여성 검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의를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자신들의 측근을 임명하면서 향후 검수완박 전국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지만 점차 내실을 더해가고 있는 윤석열 내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을 나와 첫 외부 행보에 나섰는데요. 거시 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민생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픽 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도발인데요.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시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도발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케마라 연합사령관과의 공조통화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대남용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ICBM은 사실은 우리한테 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미국을 겁주는 건데 지난번에 4월 17일에 성공했다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그것도 사거리가 한 400km 내지 600km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 평양이 200km입니다. 400km, 600km면 북한 어디에서 남쪽을 향해서 쏘아도 대단한 파괴력과 살상을 불러올 수 있는데 요즘 와서 자꾸 사거리가 짧은 거 이런 걸 쏘는 그 저희가 좀 걱정스러워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서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북 건사가 북한을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유세 중에 선제 타격이라는 말 한번 했던 게 이렇게 지금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김정은이 버르장머리를 거쳐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4월 25일 날 연설에서도 김정은이 핵을 이제 방어용으로만 쓰지 않고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위협이 아닌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합참은 통상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일부 형태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사체라는 단어를 빼고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한 건데요. 이 같은 변화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하지만 강경 기조를 내보이면서도 정작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며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 대응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라도 개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안보사령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첫 전화통화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한편 21일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We've shared this inform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are closely coordinating with them. As you noted, the president is traveli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ext week. 네, 그런데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황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북한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정했죠.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4.15 행사하고 4.25 행사를 열흘 만에 연달아서 하면서 엄청난 숫자의 그 인원들이 거기 김일성 광장에서 막 춤추고 놀지 않았었어요. 그때 아마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오미크론이 확 퍼지면서 이제는 숨길 수 없다 하는 판단을 했고.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18만여 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안보 상황과는 별개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인정하는 발표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이런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갖다가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미 이에 관련돼서는 우리 통일부에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추경 신경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 5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요. 지방교부세 23조 원, 일반 지출에 36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추경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 등이 있어서 민주당과 팽팽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경 심사 과정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어제 4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는데요. 정부 발표보다 약 10조 원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증액된 추경안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힘과 기재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 만에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초과 세수 53조 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숫자 꽤 맞추기 식의 방식으로 아직 거치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서 추경을 짠 한마디로 가불 추경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에 분식 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 47조 원 제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픽 보겠습니다. 월급 1,000만 원밖에 안 돼인데요.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의회 중의원 의장이 국회의원 월급이 적다고 말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중의원 의장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에 해당하는데요. 대체 얼마길래 논란이 된 걸까요?
一体いくらですね、歳費をもらってると思いますか。議長になってもね、毎月もらう歳費って100万円しかないんですよ。しかというと怒られちゃうけど、100万円ももらってるのかって言うけど、会社の社長は1億円は必ずもらうんですよ、上場会社は。 네, 엔화 100만 엔, 방송일을 기준으로 우리 돈 약 995만 원입니다. 기존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는 129만 4천 엔으로 한화로 약 1,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가량 삭감되면서 현재는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그래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호소다 의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국민 시선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빨리 사퇴하길 바란다 등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국민들 또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상장 기업에 가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역사적 첫 포착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의 모습이 인류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사건 지평선 망원경 EHT 국제공동연구팀이 어젯밤 궁수자리 A 블랙홀의 사진을 발표했는데요. 2019년 EHT가 관측한 초대질량 블랙홀 M87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궁수자리에 있는 지구에서 약 2만 7천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발견했던 M87에 비해서 2000분의 1 수준으로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1,500배 이상 작고 블랙홀 주변이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관측이 어려웠는데요. 이번 촬영에는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서 하나의 망원경처럼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술로 지구 규모의 가상 망원경을 구현한 겁니다. 앞서 발견한 M87과 궁수자리 A는 천체의 크기와 질량, 속한 은하 등이 모두 달랐지만 이렇게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증됐다는 게 EHT 측의 설명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번 발견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밀한 검증 등 새로운 결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에서도 블랙홀로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과정도 직접 관측할 수 있을 거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댓글 좀 보니까 일부 정회원분들이 이제 신혜원 체크 어디 갔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신반장 잘렸냐 뭐 이런 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화를 내면서 아니 어디 갔냐고 뭐 이런 글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복귀할 예정이고요. 뭐 갑자기 보이던 사람이 없어지면 대충 추측 가능한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 복국장은 월급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좋은 그런 글이었고요. 자, 북한 도발, 미사일 또 북한 코로나 관련 얘기를 이제 백반장이 정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요.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핵실험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을 했고요.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고 이번이 만약 하게 되면 7번째 핵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핵실험을 왜 하려 하는지, 그러니까 기술적 문제인지 정치적 문제인지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 중이라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북한의 코로나 상황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그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백신 등 의약품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는 해열제와 마스크, 진단키트 등이 될 수 있다면서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서 연락이 온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전달할 경로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경로가 있는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과 군사 안보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속보하고 다루지 못한 얘기를 좀 정리하면요. 앞서 제가 헤드라인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만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일단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중반쯤에 여야 3당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한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6일에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18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광주 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회동을 추진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정의당은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정의당은 참석한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개인 일정으로 좀 참석이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이제 회동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백반장. 네. 고생 많죠. 제가 백반장이라고 요즘 봐주지 않고 많이 괴롭혀가지고. 아닙니다. 힘들지 않아요? 네. 자, 백반장이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진용 가초가는 윤석열 내각, 한동훈 임명 강행입니다. 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으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후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면서 사과하지 말라는 목소리부터 제명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부터 하고 비판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김성회 비서관 논란은 오늘도 더 커진 상황인데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성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두 분. 네,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비위를 저지른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힌 지 8시간 말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 악재일 수밖에 없죠.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 했습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를 통한 성비위 제보와 조사, 징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 여성 비하 발언,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피해 보좌진이 당의 젠더폭력 신고센터에 사건을 신고를 하자 의원 면직, 즉 공무원 본인의 청원으로 사직을 하도록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피해 보좌진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란에 이 제3자가 서명을 하도록 해서 이걸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짜 서류를 가지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겁니다. 피해 보좌진이 이제 서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 면직이 거부가 됐는데 박 의원이 직접 직권 면직을 바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즉 잘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제명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 2차 가해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의 강력한 최고수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명이 되면 민주당적을 잃게 되지만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제명은 꼬리 자르기다, 더불어 N번방이냐 이런 공세를 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네,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면서 정치권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자진 사퇴를 적극 말리는 기류는 아닌 듯합니다. 아,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발 문제이지 본인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뭐라 말하는지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사과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인데요. 자꾸 사과를 하면 지방선거에서 진다, 또 당의 이미지를 왜 망치냐 이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야, 윤호중! 야, 윤호중! 네가 무슨 자격이야, 그러면! 이런 연장하지 마! 무슨 자격이겠다, 밥이 쳐 들어가! 사과 좀 하지 마! 그때 이해체! 네가 무슨 비대위원장이야, 네가! 네, 이렇게 지도부가 타고 있는 차 주변에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서 계속되는 성폭력과 성비위, 우리 편의 잘못은 감싸주자 하는 이런 온정주의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이 잘못은 있지만 사과는 하지 말자 이런 뜻인 걸까요? 지연된 사과, 늦어진 사과는 부적절한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참패를 한 뒤에 2주일이 지난 뒤에 현충원에서 했던 이 사과가 대표적인데요. 피해자에게 내가 순국선열이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퇴임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권 내 강성 지지층에 이런 메시지 내놨었습니다. 진정한 지지는 말하자면 이제 확장되게 하는 그런 지지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오히려 좁히고 뭔가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하는 지지가 아닌 거죠. 네, 당내 비위를 수습하려는 지도부를 선거에 해를 끼친다 이렇게 되레 질타하는 사람들,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그만 괴롭혀! 네, 정작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사과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원재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사실 시작부터 터져서요. 국민들은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추가로 성희롱 관련 발언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죠. 법사위 회의를 기다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또 여성 보좌진들의 외모를 품평했다. 이런 보좌진들의 제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적극 반박했는데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라면서 공작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계속해서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인가요?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하기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혼자서 우연히 벌이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김원희 의원은 보좌진의 성폭행 이후 2차 가해를 외면했다고 하죠. 보도 이후에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당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에게는 위로의 말이나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당에 있었던 이 일과 이 전체적인 책임을 김원희 의원님은 나는 모른다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조직의 장이잖아요, 김원희 의원은. 조직의 장도 책임을 져야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얘기해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제가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릴 때 책임 있게 행동하셨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당내 성비위에 대해서 몸을 낮춘 민주당 지도부는 화살을 국민의힘에게로 돌렸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성상납과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의 징계 절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과거 발언 문제가 되고 있죠. 동성애 혐오 발언,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국회로 다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회 비서관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 건 협치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지켜보겠다라고 했던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문제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밀린 화대? 이거는 말이죠, 인간 자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공직을 못 맡게 해야지 그나마 공직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세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네, 이 지켜보겠다 이 발언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이 이르면 오늘 중에 자진 사퇴를 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비서관 국민의 상식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비서관이 계속해서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자긍심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하고 계신 비서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대통령실의 살림을 담당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에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1996년과 2012년 회식 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외모를 품평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 인사조치와 이 감찰 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윤 비서관은 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 역시 대검 살림을 도맡았던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했을 거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대통령실은 기관장 경고는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다,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 그리고 친분과 상관없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윤 비서관의 비위를 감싸준 셈인데요. 검찰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윤 대통령 본인이죠. 대통령실에 포진한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그 화살은 윤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비서관을 포함해서 비서관 인선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동성애 혐오,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전 국민의 공분이 매우 큽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2차례 감찰과 징계 처분을 받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는데도 핵심 보직에 앉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 비서실 인선 경위도 따져 묻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권에서 불거진 성비위 의혹 관련 내용만으로 발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야와 이 대통령실을 막론하고 이 사례와 논란으로만 이 10분가량의 발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발제를 준비하면서도 좀 씁쓸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개 숙인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명 후폭풍, 이준석 대표 징계, 김성회 비서관 거취는? 네, 민주당이 이제 박완주 의원 제명에 대해서 신속하게 나서면서 또 오늘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명에 대해서요, 백반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또 공격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의 성비위 사건은 지난해 말에 있었지만 당 젠더폭력 신고센터에 신고가 된 건 지난달 2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신고 후 20일 만에 조치였던 셈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사건이 있었던 게 작년 말임을 감안하면
대선을 앞두고 일부러 감춰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내 성비위가 반복되는 건 반지성적 행태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더 큰 사건이 남아있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제보가 많다고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더 큰 사건이라는 거는 글쎄요, 뭐 다른 사건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좀 민주당 내에서 돌고 있는데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더 큰 성적 비위도 제보를 받았다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상원 의원에 대해서도 성비위 사건이 접수돼 당에서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민주당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신고 접수도 조사나 논의도 없었다.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근거 없는 추정 기사를 낸 매체는 물론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제명된 박완주 의원 외에도 최강욱, 김원 의원 등에 대한 성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 분위기는 아주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자, 아까 발제에서도 짚어봤지만요. 박마커, 대통령실 김성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 김성회 비서관이 동성애 혐오나 위안부 비하 발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중도 입국 자녀, 그러니까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이 국내로 데려온 자녀 대부분이 친자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이 발언을 해명을 하면서 다시 페이스북에 개명대 김혜순 교수의 2015년 논문이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 교수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거짓 해명임이 드러난 겁니다. 김 비서관은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 이 중도 입국 자녀의 친자녀 문제를 문제 삼은 건 다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부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르면 오늘 거취가 결정될 거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합뉴스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를 기사화한 건데요. 자진 사퇴나 해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의 첫 낙마다 이렇게도 보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는 말밖에 못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자진 사퇴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대통령실은 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과거 성비위로 징계성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 정식 징계 절차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관련 속보가 만약에 정치부회의 중간에 나오면요. 저희가 바로 반응하는 걸로 하고요.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죠. 네, 맞습니다. 노태학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직을 내려놓은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의 후임입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지난달 22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는데요. 또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에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노 후보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 출마자들과 함께 지방 민심을 이제 알아보러 다닌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당선인 입장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은 자제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고요. 앞서 시작할 때 제가 경기지사 이제 그 후보인 강용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땐 당선인이죠. 전화를 걸어서 김은혜 후보와의 갈등을 염려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또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땐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당선인 신분이었죠. 네, 관련된 공방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서 뭐 추가로 공방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속보를 좀 더 챙겨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개 숙인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명 후폭풍, 이준석 대표 징계, 김성회 비서관 거취 눈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습니다. 평산마을에 내려와 보낸 소소한 일상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죠. 문 전 대통령 관련 서적들도 잇따라 출간이 됐는데요. 에세이집 문재인의 위로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전 해방이 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해방. 좋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해방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퇴임 뒤 소소한 일상을 전했는데요. 부모님 산소에 인사를 드리고 통도사를 찾아서 차 한 잔을 나누고 강아지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 속 웃음 가득한 문 전 대통령의 모습,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박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찾아든 일부 보수 단체들, 며칠째 확성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죠. 사진을 함부로 찍어? 너 뭔데 사진 찍어?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표명을 할 수 있는데 동네 사람들 뭐 도선도발 다 들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다행히도 주민들의 밤잠을 깨우던 야간 확성기 방송은 일단 멈췄다고 합니다. 언론에 지대한 관심도 부담입니다. 담 너머의 일상까지 취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이래선 내 집 마당을 드나드는 것도 조심스럽겠죠. 고양이를 안고 서 있던 그 자리에 어제는 이렇게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하루 만에 숨길 이유가 없다며 다시 제거가 되긴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바라던 자유로운 일상,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봉사도 짓고 막걸리 잔도 한 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었죠.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유를 떠나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거짓말로 끝났지만은 취임사는 얼마나 화창하게 했나요? 그런데 취임사에서는 대개 야당도 존중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함께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 특사 역할 같은 거 이런 거 맡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한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문 전 대통령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소환될 거다 예언을 한 분도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를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꿈처럼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딘가에서 문재인 포토라인의 세우기 작업을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을 공포한 직후였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라 이번 지방선거를 이야기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다만 퇴임한 대통령이 선거로 심판을 받을 이유는 없겠죠.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의 삶은 잊혀지고 싶지만 대통령으로 지낸 지난 5년은 제대로 기록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관련 서적들이 잇따라 출간이 됐는데요. 특히 퇴임하며 내놓은 에세이집 문재인의 위로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에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나를 미워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달 중순 공식 외부 일정도 잡혀 있는데요. 22일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23일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 참석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개 행보인데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해방일지 언젠간 이런 날이 오겠죠.
정확히 아니 만약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퇴 요정. 국민의힘 이은재 전 의원이 오래간만에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를 선보였는데요. 타깃은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회개한 논리로 강남구청장 경선을 희화시키지 말고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는 바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이 전 의원이 또다시 사퇴 요정으로 변신한 이유, 공천 문제 때문인데요. 강남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었죠. 당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 끝에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수장에게 고배를 마셨는데요. 서 전 수장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상대 후보가 저 이은재 후보가 국회 예산을 빠돌리다 사기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낸 이력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강남구 당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유권자의 표심을 크게 왜곡했기에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이의 신청 최고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 의원 대신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제3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한 겁니다. 가해자가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피해자인 저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공정한 결정이 되는 것인지 피해를 당한 것이 과연 죄가 되는 겁니까? 이 전 의원 측 지지자들은 최종 결정을 앞둔 최고위의장 앞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항의를 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선자인 이은재를 공천하라! 공천하라! 사선자인 이은재를 공천하라! 공천하라! 경선을 왜 하냐고 경선을! 이게 대한민국이고 공정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윤석열이 법이냐고! 경선에서 1등을 차지했던 서명옥 전 소장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역시 최고회의장 앞을 찾아 자신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에서 그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하지만은 아직은 무죄가 나오진 않았고요. 그거는 남부지검의 사건 번호까지 있습니다. 아직도 남부지검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절대 무죄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 변론은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거죠. 당이 전략 공천을 강행한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압박도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조성명을 전략 공천할 시에는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스스로 무효화시켰으므로 본인은 무소속 출마를 하여 강남구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상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서명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는데요. 네, 오늘 강남구청장 공천은 방금 전에 최고위에서 조성명 후보에 대한 공천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추인을 했고요. 이로써 우리 당의 지방선 공천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최고위가 컷오프됐던 조성명 후보를 최종 선택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1등 후보가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2등 후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고위원회의 판단이었어요. 1차로 5명을 추린 과정도 불투명해서 아예 백 안 쓴 사람 중에 논의해서 뽑았습니다. 2등 후보는 그냥 안 된다. 나머지 후보군 중에서 백을 안 쓴 사람을 논의해 뽑았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공천의 기준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강남 구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설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겠죠? 이번 공천 잡음,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말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잡음들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방지책이 논의되는지. 뭐 그렇게 잡음이라고 할 상황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조멘토, 일단 긍정 평가가 좀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52%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당선인 시절엔 긍정평가가 41%였는데요. 11%포인트가 오른 수치입니다. 긍정평가가 늘어난 데는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가 시작된 점이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동안 부정평가에서 집무실 이전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당구 선수 차유람이죠. 차유람 씨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는 거죠? 네, 오늘 국회에서 이제 차유람 선수 입당식이 열렸는데요. 차 선수는 20년 넘게 당구 선수로 활동을 했고 두 아이를 키운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차 선수는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를 하면서 특보로 활동하고 또 문화체육계와 스타트업계 그리고 여성계를 대변할 예정입니다. 자리에 함께한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더 다양한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이은재 전 의원 모습 상당히 오랜만에 봤는데 오늘도 뭐 여지없이 사퇴하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강남구청장 공천 논란이 이번에 아주 뜨겁네요.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은재 사퇴하세요. 서명옥 무소속 출마.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공천 번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로 마커의 주민입니다. 어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가 열렸죠. 4명의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특히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의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대장동과 교통 공약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토론회 하면 토론킹 복국장이 버티고 있는 다정회, 그리고 다정회 하면 박준우 마커죠. 그리고 박마커 하면 토익남, 토론회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또 결국 이 기적의 3단 논법에 따라 토론회 하면 토익남이란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박마커가 선거하면 박마커라는 아주 기적의 3단 논법을 선보였는데 정의원 분들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불쾌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박마커의 3단 논법은 늘 찐이니까요.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토익남이 준비한 소식, 어제 열렸던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 이 두 사람의 논쟁에 초점을 맞춰서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대장동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김은혜 후보였습니다. 원쿠션 공격을 선보였는데요. 김동연 후보를 바로 공략하지 않고 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이용한 이 비껴치기를 시도한 겁니다. 강용석 후보님, 혹시 짧게 대장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대장동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재명의 설계하에 그 밑에 있던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몇 천억을 해먹은 희대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다. 부동산 횡령 사건이다. 뭐 이렇게 관과 민이 합작한 그런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포석 쌓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강 후보에게 길을 넘겨받은 김은혜 후보, 곧바로 김동연 후보에게 장풍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대장동은 김동연 후보님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글쎄요, 지금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지나간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혹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의 장풍을 가볍게 쳐냈죠.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과거 일을 들춘다고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반박인데요. 김은혜 후보도 쉬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김동연 후보의 말바꾸기를 지적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대장동은 가장 커다란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하셨죠.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한 언론사에 나와서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데 공표라는 팻말을 드셨습니다.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일 때 김동연과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일 때 김동연이 다르다라는 얘기인데요. 대체 누가
찐동연이라고 물어본 거죠. 여기서 막간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이 김동연 후보 지난해만 하더라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얼마나 맷집이 강한지 대장동 사건에도 저렇게 끄떡없는 맷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이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사건이지요. 그럼 김은혜 후보의 말대로 김동연 후보가 말을 바꿨을까요? 찾아보니 지난 10일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건 맞는데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이 공익으로 모든 것을 다 전액으로 환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공공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환수한 그런 기록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점에는 일단 동의한 겁니다. 다만 김동연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과 최대 공익 환수란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팩트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방송에 나가서 했던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고요. 공익 환수였습니다. 그것을 자막에 나온 거를 시정까지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대장동에서 파생된 소주제 이 찐동연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는데요. 이번엔 이재명 고문의 일머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일머리가 있으시던가요? 이재명 전 지사님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일머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도민들의 생활 밀착형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고 김동연 후보 이 고문은 일머리가 있다라고 주둔을 했죠. 김은혜 후보는 이 김동연 후보가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많은 경기도민분들이 김동연 후보님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일머리가 없다고 SNS에 분명히 말씀하신 뒤에 다시 합류하고 난 다음에 일머리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혼란스럽죠. 어떤 게 진짜 김동연입니까? 대혼돈의 멀티버스 속에 자아가 여러 개로 나뉜 건 아닌지 우려됐나 봅니다. 김동연 후보 이 대선 후보 시절엔 이 고문을 향해 일머리가 없다고 몇 차례 일침을 놨었죠. 일머리는 별로 없으면서 포퓰리즘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머리 없이 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후보의 대선 전략 모두 까기였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모두를 싸잡아 질타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이 고문에게만큼은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마음속에서 두 명의 자아가 다투고 있는 듯합니다. I can do this all day. Yeah, I know. 그렇다고 진짜 하루 종일 싸울 수는 없었나 봅니다. 둘 모두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악마에 편집하지 말고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둘 다 적어요. 역시 우선 첫 번째로는 제 말을 인용할 적에 맥락을 같이 인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딱 하지 마시고. 양김이 맞붙은 두 번째 주제 교통 공약이었는데요. 이번엔 김동연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번 당선인 시절 그리고 인수위 시절 GTX 공약을 깨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 또 국정과제도 빠진 그런 것에 대한 항의와 또 저희 민주당 후보들이 함께 GTX 연장과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GTX DF 노선 신설 공약은 이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김은혜 후보를 몰아세웠는데요. 자신은 GTX 신설 추진은 물론 심야버스 운행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TX 연장과 신설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더욱 촘촘하게 노선 만들 것이고 심야버스 재개 또는 확충해서 심야에 일하시는 노동자를 위한 교통시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저녁 회식 한번 마음 편히 참석하기 어려운 경기도민들의 표심을 노린 듯한데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왜? 벌써 가게? 마차 시간이 다 돼서. 얘 집 멀어요. 집이 어디랬지? 이사 오지.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공약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GTX BC는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그래서 25년 그 개통 목표 그거 말씀은 주워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 편의주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자신은 윤심의 힘을 빌려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저는 경기도만의 일로 교통은 끝나지 않는다 생각해서 제가 대통령실, 서울시, 경기도의 설득과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불꽃 대결이 펼쳐진 마지막 주제는 젠더였는데요. 김동연 후보가 이번에도 선공을 이어나갔습니다. 차관 인사에서 여성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동안 인수위 대변인과 또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남성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건데요. 그렇게나 윤심을 잘하는 김은혜 후보가 한번 답변해보라. 이런 비아냥도 섞였죠. 김은혜 후보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젠더 이슈가 나오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서둘러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성비위로 의원이 제명이 당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또 다른 의원이 성비위에 휘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마음속에 담아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김동연 후보의 바로 이 발언인데요.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로 일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발언을 두고 최근 양측은 얼평 논쟁을 벌였던 바 있죠. 김은혜 후보가 이 사건을 다시 소환한 겁니다. 물론 저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여기서 굳이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책과 비전을 갖고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이죠. 김동연 후보 측은 얼굴은 지명도와 유명세를 뜻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었는데요.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내심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맞수 토론인 마냥 치열했던 두 후보의 설전 장면 하이라이트만 뽑아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소식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김동연, 김은혜의 불꽃설전, 토론의 내내 장군 멍군. 네, 앞서 이제 기적의 3단 논법, 지금도 전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제 토론은 잘 정리했습니다. 박마커가 이제 토론을 많이 보니까, 자주 보니까 좀 실력은 느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인정해 줍시다. 네. 근데 이게 원래 사실 강용석 후보랑 그다음에 정의당 이제 황순식 후보까지 포함해서 4명의 후보가 그렇죠. 토론회를 벌였던 맞아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해서 일단 두 후보 중심으로만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나의 해방일지 애청자로서 토론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아, 그래요?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의외로 좀 잘 강용석 후보가 있더라고요. 뭐 스타일도 바꾸고 예, 상당히 그래서 공세를 펴더라고요. 저 토론의 하이라이트를 좀 강 후보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아,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종매토가 준비했다고요? 그럼요. 그래요? 역시 이제 선임 기자답게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제가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나가요? 빨리 나가요. 바지가 네. 좀 내려가지고요. 네. 네, 제 코너명이 톡 쏘는 정치죠. 강용석 후보가 제 코너명이 좀 탐이 났나 싶습니다. 어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모두에게 톡 쏘는 한마디로 일침을 날렸는데요. 두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며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교통 공약 이거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는데요. 두 분 지금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은혜 후보님이나 김동연 후보님이나 두 분의 교통 공약을 살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리하면 연장하겠다, 조속히 확장하겠다. 강 후보는 GTS 연장과 신설은 조속히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문제를 놓고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사실 김동연 후보님은 이유를 아실 거고 김은혜 후보님은 잘 모르시면서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선을 연장한다, 확장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국회에 가면 무조건 빠꾸맞게 돼 있습니다. GTX 노선 설정을 두고 각 지역구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건데요. 같은 당 의원일지라도 맡은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여기에 국토균형 발전도 고려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균형 발전론에 걸려버리면 경기도 안에서 뭘 연장하겠다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인데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걸 도저히 통과를 시켜주지가 않습니다. GTX만 하더라도 지금 그냥 놔두면 A, B, C 노선 다 완공되는데 2040년인데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근데 지금 DEF 얘기들을 하시는데 DEF는 언제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강 후보는 비판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안까지 제시했죠. 지선 설치를 제안했는데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어필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겠다. 지선을 설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선 설치를 저희가 지금 한 11개 지역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선 설치는 경기도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 들거든요. 2개 역 정도 만들고 그리고 그 해당 연결하는 역에다가 한 선 정도 옆에다가 공간만 내면 지선이 충분히 되고. 강 후보는 마지막까지 두 후보에게 날을 세웠는데요. 강 후보의 톡 쏘는 한마디로 미니 발제 정리합니다. 좀 새로운 공약을 내놔야 되는데 재탕, 삼탕 공약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사골 공약처럼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릴 거 또 우리고 또 우리고 그렇게 공약을 해가지고는 경기도민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고 뭔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도 줄 수 없다. 네. 자, 강용석 후보에 집중해서 또 조멘토가 분석을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단일화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움직임. 일단 강용석 후보는 조건을 제시한 상태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주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 김동연 후보 사무실에서요.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정부 심판만 모두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느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소를 키울 때다. 소를 키울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간곡히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위원장이 최근 밀고 있는 이른바 유능한 일꾼론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네.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상임고문이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이 오늘 경기도를 누볐고 또 김동연 후보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와 관련된 발언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위원장은 이 상대 후보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분이고 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 아마추어와 대비된다고 이 김동연 후보를 지켜 세웠습니다. 경험과 경륜으로 따진다면 이 초보와 프로의 차이라면서 이 상대인 이 김은혜 후보를 평가절하한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 안철수 지금 이제 후보죠. 재보궐 후보는 오늘 또 대장동에 가는 또 그런 일정을 소화했는데 국민의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재보궐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안철수 전 위원장보다 이재명 위원장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안 전 위원장의 성남 분당 갑 출마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 51%,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 34%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의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8%, 좋게 본다는 응답이 37%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주도 아주 그 정치 뉴스가 많은 한 주인데 백 반장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소고기 사주시나요? 소고기 사줄게요. 네, 기대를 해볼게요.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불꽃 설전 벌인 김동연, 김은혜, 토론 내내 장군 멍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